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8 박영자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박철수와 함께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이 집을 샀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랑스럽지만 외롭기도 합니다. 6개월 전부터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장 보러 가는 것도 버거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수연 씨였습니다. 43이라고 했는데 참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첫날부터 집안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줬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항상 밝게 웃었죠. 오늘은 수연 씨가 일하러 온 지 딱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수연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 수연 씨, 또 장 봐왔어? 네, 오늘 시장에 싱싱한 고등어가 들어왔더라고요. 할머니, 고등어 좋아하시잖아요. 수연 씨는 부엌으로 가서 능숙하게 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죠. 참 다복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친딸도 이보다 더 잘해주기 힘들 거예요. 할머니, 약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안 되죠? 제가 지금 챙겨드릴게요. 수연 씨가 약통을 가져와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무릎약, 혈압약, 소화제까지 정확하게 챙겨주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저는 약을 삼키고 수연 씨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시간 동안 수연 씨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손사래를 치며 앉아 계시라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수연 씨가 고등어를 구워 상을 차려왔어요. 김치찌개에 나물 반찬까지 정갈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수연 씨. 너도 같이 먹자.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드시는 거 보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 씨는 제가 먹기 편하게 고등어 가시까지 발라줬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수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수연 씨, 딸이 고등학생이라고 했지? 네, 할머니, 올해 고2예요. 공부 잘해? 그냥저냥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주고 있어요. 수연 씨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괜찮아. 수연 씨가 열심히 일하는 것 딸도 다 알 거야. 감사해요. 제 말 들어주셔서요. 식사를 마치고 수연 씨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드라마가 한창일 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수연 씨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옥순 언니? 어쩐 일이세요? 제 오랜 친구 이옥순이 들어왔습니다. 옥순이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훨씬 정정해요. 같은 아파트 단지 백사동에 살고 있죠. 영자야, 잘 지내? 그럼 잘 지내지. 옥순이는 소파에 앉으며 수연 씨를 훑어봤습니다. 뭔가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수연 씨는 주방으로 돌아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저 요양보호사 오래 썼어? 6개월 됐어. 괜찮아? 사람 괜찮은 것 같아? 옥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아주 착하고 일도 잘해. 왜? 그냥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소리야? 수연 씨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옥순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왔어요. 사과 드세요. 제가 깎아드릴게요. 고마워요, 수연 씨. 옥순이는 사과를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수연 씨를 관찰했습니다. 저는 그런 옥순이가 좀 불편했어요. 수연 씨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옥순이가 돌아가고 저는 수연 씨와 함께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 씨가 제 무릎을 주물러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세요? 요즘 좀 나아졌어. 수연 씨가 잘 챙겨줘서 그런가 봐. 제가 있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할머니 평생 모실 거예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는 사람만 알죠. 수연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수연 씨가 저녁 준비를 하고 퇴근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갈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네, 할머니, 약 꼭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수연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연 씨가 해놓은 된장찌개가 구수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옥순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순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수연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말이죠. 밤 9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어요. 한 달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저도 잘 지내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전화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데 뭘. 건강 챙기고. 엄마는 혼자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쓰고 있다고 말할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제가 너무 자주 못 가서. 올 추석 때는 꼭 갈게요. 알았어. 그래, 일 잘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으니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수연 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옥순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수연 씨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연 씨는 오늘도 장을 봐왔고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 뭔데? 요즘 보이스 피싱이 너무 많잖아요. 할머니 통장이랑 카드.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얼굴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수연 씨, 내가 조심하면 돼. 그래도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병원비나 생활비도 제가 관리해드리면 편하실 텐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 씨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이 사기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 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수연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어요. 역시 수연 씨는 착한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날 오후 저는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1시간쯤 자고 일어났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연 씨가 안 보였죠. 수연 씨. 부르니까 제 방에서 답이 들렸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이불 정리하고 있어요. 저는 안심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방 서랍을 정리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잠시 후 수연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이불이 좀 눅눅해서 창문 열어뒀어요. 그래, 고마워. 저녁이 되어 수연 씨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저녁을 먹다가 문득 제 방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그대로 있었지만 왠지 위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착각하는 건가? 고개를 저으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 밤 옥순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나야. 오늘 오후에 너 집 앞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요양보호사 네 방에 들어가던데? 응, 이불 정리한다고 했어. 영자야, 조심해. 뭔가 수상해. 옥순아, 넌 왜 자꾸 수연 씨를 의심해? 좋은 사람인데.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지만 옥순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시 제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3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역시 내가 괜히 걱정한 거구나. 안심하며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결혼 5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반지였죠. 이 반지만큼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옥순이 말이 맞는 걸까? 혼잣말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수연 씨가 제 방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수연 씨는 저녁에 퇴근했으니까요. 정말 내가 너무 신경 쓰고 있나 보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현관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였던 걸까요?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옥순이의 경고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해, 영자야. 뭔가 수상해.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어요. 오늘도 수연 씨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옥순이 말대로 조심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미소를 보니 어젯밤의 불안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거예요. 하지만 제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6개월간 쌓아온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었는지를요. 그리고 수연 씨의 밝은 미소 뒤에 어떤 어두운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제 삶을 깨닫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수연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관찰이라기보다는 그냥 주의 깊게 보게 됐다고 해야 맞겠네요. 옥순이의 경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제 본능이
뭔가를 감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평소처럼 8시에 왔어요. 저는 일부러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새벽까지 뒤척였거든요. 하지만 수연 씨한테 들킬 수는 없었어요. 수연 씨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오늘따라 수연 씨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심히 보였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통장이랑 카드 말이에요.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아, 그거? 아직 생각 중이야.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당하신대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그 부드러움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네,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수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어제보다 조금 더 억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오전 시간이 지나고 수연 씨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연 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죠. 수연 씨가 침실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슬며시 일어나 침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수연 씨가 제 옷장을 열고 뭔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하지만 저는 들킨 척하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뭘 찾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옥순이 말이 맞았던 걸까요? 수연 씨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수연 씨가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옷장 정리 다 했어요. 먼지가 좀 있어서 깨끗하게 닦았어요. 고마워. 수연 씨.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수연 씨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수연 씨가 국수를 삶아 상을 차렸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아까 본 장면으로 가득했거든요. 할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안 드세요? 아니야. 맛있어. 그냥 좀 배가 안 고파서. 그럼 조금만 드세요. 오후에 간식 드릴게요. 수연 씨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연 씨가 설거지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어봤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옷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안쪽에 숨겨둔 작은 보석함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보석함을 꼭 닫아두거든요. 안에는 남편이 준 금반지와 몇 가지 귀중품이 들어 있었어요. 급히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어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열어본 흔적은 분명했습니다. 수연 씨가 이걸 열어봤구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으니 따지기도 어색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죠. 저는 보석함을 다시 꼭 닫고 옷장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오후 3시쯤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저녁 재료 좀 사올게요. 그래.
다녀와. 수연 씨가 나간 후 저는 재빨리 옥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아, 나야. 영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옥순아,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수연 씨가 내 옷장을 뒤지더라. 전화기 너머로 옥순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 봐. 내가 뭐라 그랬어. 영자야,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해.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영자야,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늘 당장 통장이랑 중요한 거 다른 데 옮겨둬. 어디로? 너 은행에 안전금고 있잖아. 거기 맡겨둬. 아니면 우리 집에 맡겨도 되고. 옥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부터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어요. 알았어, 옥순아. 고마워. 그리고 영자야, 수연이가 있을 때 절대 낮잠 자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방으로 가서 통장과 도장,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큰 가방에 넣고 옷장 제일 밑에 숨겼어요. 내일 수연 씨가 없을 때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수연 씨가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오늘 저녁은 갈치조림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수연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오늘 어디 나가실 일 있으세요? 아니, 왜? 아, 그냥요. 내일은 제가 오후에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딸아이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요. 그래, 그럼 내일은 오후에만 와. 네, 할머니, 죄송해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은행에 다녀올 수 있겠네요. 저녁을 먹고 수연 씨가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 조금 일찍 가도 될까요? 딸이 학원에서 일찍 끝난대요. 그래, 가. 조심히 가고. 네, 할머니, 내일 뵐게요. 수연 씨가 나가고 저는 현관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가서 가방을 다시 확인했어요. 통장과 도장, 보석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연 씨가 제 옷장을 뒤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체 무엇을 찾는 걸까? 왜 몰래 보석함을 열어본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단지 의심스러운 행동들만 있을 뿐이었죠.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그때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리를 들었거든요. 복도에 불이 꺼져 있어서 어두웠지만 누군가 지나간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문을 꼭 잠갔어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은행에 다녀와야 했거든요. 수연 씨는 오후에만 온다고 했으니 시간은 충분했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에 통장과 도장, 보석함을 넣고 외출 준비를 했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차서 그런가 봐요. 오전 9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안전금고를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작은 금고를 빌려
통장과 귀중품들을 넣었습니다. 도장은 따로 옥순이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할머니, 금고 열쇠 잘 보관하세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은 안전하게 보관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순이네 집에 들렀습니다. 옥순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행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금고에 다 넣었어. 잘했어. 그리고 이거. 옥순이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녹음기야. 내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야. 이거 네 거실 어딘가에 숨겨둬. 수연이가 혹시 이상한 전화하거나 그러면 다 녹음될 거야. 옥순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영자야, 지금 네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 혹시 모르잖아. 증거를 확보해야 돼. 옥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위험하면 당장 수연이 자르고 다른 사람 구해. 알았어. 좀 더 지켜볼게. 옥순이네 집을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어요. 수연 씨가 오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거실 책꽂이 뒤에 숨겨뒀습니다. 작은 화분 뒤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녹음 버튼을 눌러두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후 1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 씨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수연 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미소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오전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잠깐 산책하고 왔어. 그러셨구나. 무릎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수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후 시간 동안 수연 씨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수연 씨를 지켜봤죠. 수연 씨가 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수연 씨,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나도 좀 움직여야지. 저는 수연 씨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수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가 전화를 받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목소리를 낮춰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직이요? 아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수연 씨가 전화를 끊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네. 딸이 갑자기 아프다고 연락이 와서요. 그래, 그럼 빨리 가봐. 네. 할머니, 죄송해요. 내일 더 열심히 할게요. 수연 씨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수연 씨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직이요? 할머니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엇을 처리한다는 걸까요? 저를 처리한다는 건가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즉시 옥순이한테 전화했어요. 옥순아, 큰일 났어. 녹음기에 이상한 내용이 녹음됐어. 뭐라고 했는데? 저는 녹음 내용을 옥순이한테 들려줬습니다. 옥순이도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지만 이것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래도 일단 상담은 받아봐야지. 내일 우리 같이 경찰서 가자. 알았어, 옥순아. 그날 밤 저는 더욱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위험에 처한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쌓은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친딸처럼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람을 계속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옥순이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요. 하지만 그 전에 수연 씨를 한 번 더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전 8시, 수연 씨가 평소처럼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왔어? 딸은 괜찮아? 네, 다행히 괜찮아요. 그냥 배가 좀 아프다고 해서요. 수연 씨는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수연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작은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임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저는 옥순이와 함께 강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수연 씨의 위협적인 통화 내용이 담긴 유일한 증거였죠. 경찰서에 들어서니 여러 사람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영자야, 괜찮아. 경찰이 도와줄 거야. 옥순아,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불안했습니다. 아직 실제로 피해를 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의심스러운 행동과 녹음 내용뿐이었죠. 드디어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이름표에는 김민수 경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가 제 옷장을 뒤진 일, 보석함이 열려있던 것, 그리고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요. 김민수 경위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지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 녹음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이가 끼어들었어요. 경찰관님, 그럼 이 할머니가 위험에 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라 일단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구체적인 증거가 더 확보되면 다시 오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요양보호사는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경찰 말대로 수연이 당장 자르자. 그런데 옥순아, 수연 씨가 가만히 있을까?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어떡해? 그래도 집에 들이는 것보다는 낫잖아. 옥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였어요. 할머니, 저예요. 오늘 오후에 못 갈 것 같아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그래, 그럼 쉬어. 내일 와.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딸이 아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실이 어지럽게 으트러져 있었어요. 소파 쿠션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옥순아, 누가 집에 들어왔어? 옥순이도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아까 경찰서에서 만났던 김민수 경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김민수 경위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현관문에 강제로 열린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열쇠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집 열쇠를 다른 사람한테 준 적 있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 씨에게 여분의 열쇠를 줬었어요.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요양보호사한테 줬어요. 그렇군요. 할머니, 지금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열쇠도 교체하세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오늘부터 집에 들이지 마세요. 김민수 경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찰이 간 후 저는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귀중품은 은행 금고에 있어서 안전했어요. 하지만 서랍마다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연 씨가 이런 짓을 한 걸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이 굳어졌습니다. 옥순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영자야,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 혼자 있으면 위험해. 고마워. 그런데 나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 도망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같이 자줄게. 옥순이는 그날 밤 저와 함께 있어줬습니다. 저희는 거실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밤 11시쯤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비밀번호를 이미 바꿔놨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시도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와 옥순이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지금 당장 경찰 불러. 저는 다시 김민수 경위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CCTV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목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연 씨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기로요. 오전 8시 수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갈게요. 어제 못 가서 죄송했어요. 수연 씨,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 다른 분을 구하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지내보려고. 그동안 고마웠어. 할머니, 제발요. 제가 더 잘할게요.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수연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10분 후 수연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는 즉시 김민수 경위에게 문자 내용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민수 경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CCTV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할머니 집 앞에 온 사람이 요양보호사 맞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협박 문자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제 출동할 명분이 생겼어요. 요양보호사를 조사하겠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해진 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볼 일이 있어서 나갔고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수연 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가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 제발요. 얘기 좀 해요. 이러지 마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김민수 경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위님, 수연 씨가 지금 제 집 앞에 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지금 갑니다. 10분이 지나도 수연 씨는 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15분쯤 지났을까요?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 경위와 다른 경찰관이 도착했어요. 문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수연 씨와 경찰이 대화하는 소리였죠. 주민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여기 일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랑 얘기 좀 하려고요. 할머니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세요. 안 돼요. 할머니를 만나야 해요. 수연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지금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 및 협박죄로 체포하겠습니다. 김민수 경위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조용해졌습니다. 수연 씨가 떠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요양보호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신변 보호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위니. 김민수 경위가 떠나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저녁 무렵 옥순이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여기 혼자 있으면 너무 위험해. 아니야, 옥순아. 나 여기서 버텨야 해. 도망치면 안 돼. 영자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옥순아, 내가 평생 이 집에서 살았어. 남편이랑 같이 꾸린 집이야. 나쁜 사람 때문에 쫓겨날 수는 없어.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았어, 영자야. 그럼 내가 매일 확인할게. 그리고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금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무섭지만 포기할 수 없어.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곳이잖아.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3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현관문에서 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봤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리를 들었어요. 복도에는 CCTV가 있으니까 내일 확인하면 될 거예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제발 통장 좀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연 씨가 다른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낸 거였어요.
저는 문자를 캡처해서 김민수 경위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새벽이었지만 증거를 즉시 보관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할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정말 위험에 처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이 집은 제 집이고 제 인생이에요. 나쁜 사람한테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김민수 경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젯밤 CCTV 확인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또 왔더군요.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위님, 고맙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수연 씨의 진짜 정체와 더 큰 음모가 드러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거라는 것도요. 저는 고립되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집이고 제 삶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라고 쉽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일로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또 수연 씨가 온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잠깐 드릴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문 열어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김수연에 관한 이야기예요. 수연 씨,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일 수는 없었어요. 먼저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여자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문구멍 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박지은, 35세, 직업란에는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씨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박지은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할머니, 제가 왜 왔는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수연이라는 요양보호사가 여러 어르신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정말요? 네. 김수연은 지난 5년간 최소 1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박지은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수연 씨와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분들 중 3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의문사였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수연 씨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인가요? 그럼 경찰은 뭐 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어요. 김수연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6개월 동안 신뢰를 쌓고 통장과 보험증서를 빼돌리고 마지막에는 수면제로 사고사를 위장했어요. 박지은 씨의 설명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런데 박지은 씨는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께서 경찰에 신고하셨잖아요. 김민수 경위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그렇군요. 박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이 김수연을 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증인이 되어 주셔야 해요. 증인이요? 네. 할머니는 김수연의 범행을 사전에 막아낸 유일한 피해자예요. 다른 분들은 모두 당하고 나서야 알았거나 아예 돌아가셨어요. 박지은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옥순이의 경고와 제 본능 덕분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죠.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일단 김수연이 할머니한테 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추가 증거요? 김수연이 할머니 집에 침입했을 때 뭔가 남기지 않았을까요? 지문이나 머리카락 같은 거요. 경찰이 이미 조사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은 씨, 수연 씨가 일했던 다른 집들도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분들도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박지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제가 김수연의 고용 기록을 확보해 볼게요. 그리고 그분들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노트에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지은 씨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친구분이랑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 계세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박지은 씨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박지은 씨가 나가고 저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지은 씨가 다녀간 일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제 전문가가 도와주니까 안심이네. 그러게. 박지은 씨 말로는 수연 씨가 10명이나 속였대. 그중 3명은 돌아가셨다고. 세상에.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박지은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뭔데요? 김수연이 일했던 집 중 한 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 집 할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망 전에 통장에서 거액이 빠져나갔대요. 정말요? 네. 그리고 그 할머니 유족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요? 매일 밤 따뜻한 차를 타주면서 약을 먹였대요.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골아 떨어지셨다고. 제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수연 씨도 저한테 가끔 차를 타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유난히 잠이 깊었죠. 박지은 씨, 혹시 그 차에 수면제가 들어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할머니. 저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내일 유족분을 만나서 상세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김민수 경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김수연을 찾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합니다. 집에도 없고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도망간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곧 찾아낼 겁니다. 불안했습니다. 수연 씨가 어디 숨어서 저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박지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40대 여자 한 분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이분은 강미숙 씨예요. 작년에 어머니를 잃으셨는데 김수연이 어머니를 돌봤었대요. 강미숙 씨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김수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강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달 동안 김수연이 매일 밤 차를 타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침대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부검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하지만 경찰은 자살로 결론 냈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드셨을 거라고. 강미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손주들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강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김수연을 꼭 감옥에 보낼 거예요. 강미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지은 씨는 모든 내용을 기록했어요. 저녁이 되자 강미숙 씨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강미숙 씨와 박지은 씨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미숙 씨 어머니도 나처럼 수연 씨를 믿었을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이 독이 됐겠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수연 씨 같은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 적이 없었지만 이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박지은이라는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그리고 강미숙 씨도 만났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다. 수연 씨한테 속고 상처받았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함께 싸울 동료가 생겼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반 만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이야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엄마, 병원 가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건강 챙기셔야죠. 알았어. 너는 잘 지내고 있고? 네, 다음 달에 한국 갈 것 같아요. 그때 뵐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숨겨야 할까요? 오후에 옥순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와주고 있었어요. 영자야, 혼자 있으면 안 돼. 오늘도 우리 집에서 자. 아니야. 옥순아, 괜찮아. 경찰이 순찰도 돌고 있고. 그래도 불안해. 수연이가 아직 못 잡혔잖아. 옥순이 말이 맞았습니다. 수연 씨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수연 씨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연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 그냥 할머니 돕고 싶었어요. 근데 왜 경찰에 신고하세요? 왜 저를 범죄자로 만드세요? 수연 씨, 당신이 한 일들을 난 다 알아. 할머니, 오해예요. 제발 신고 취소해 주세요. 제발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절박해졌습니다. 안 돼.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속였잖아. 강미숙 씨 어머니도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경찰이 다 밝혀낼 거야. 할머니, 제발요. 저한테도 딸이 있어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딸은 어떡해요? 순간 마음이 약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미숙 씨 눈물이 떠올랐어요. 수연 씨, 당신이 속인 사람들한테도 가족이 있었어. 이제 그만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즉시 김민수 경위에게 전화했습니다. 경위님, 수연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번호 확인됐나요? 네. 핸드폰에 저장됐어요. 좋습니다. 그 번호로 추적하겠습니다. 할머니, 다시 전화 오면 최대한 길게 통화하세요. 위치 추적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지은 씨와 강미숙 씨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반자들이 제 곁에 나타났고 우리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민수 경위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큰 소식이 있습니다. 김수연을 체포했어요. 정말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난 걸까요? 네, 어젯밤 전화 추적으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더군요. 지금 조사 중입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경위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저는 박지은 씨 옥순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됐죠. 김민수 경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입을 열었어요. 김수연을 조사하던 중 그녀가 혼자 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수연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보험 사기 조직이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직이라니요? 김민수 경위가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조직원들입니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더는 이 사람입니다. 김민수 경위가 가운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이름은 최태영입니다. 10년 전부터 이런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김수연은 3년 전에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박지은 씨가 물었어요. 그럼 김수연 혼자 계획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조직에서 타겟을 정하고 김수연이 요양보호사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수면제도 네, 최태영이 공급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약사였어요. 자격이 박탈됐지만 여전히 약물을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조직의 타겟이 됐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김민수 경위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조직이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중 12명이 사망했어요. 세상에,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잠시 망설이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수연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타겟으로 정한 건 우연이 아니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할머니 정보를 조직에 넘겼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상당한 재산이 있다는 정보를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누구죠? 누가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아드님, 박준혁 씨 회사 동료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회사 사람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준혁 씨 회사에 최태영의 조카가 다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준혁 씨와 친하게 지내면서 할머니에 대한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럼 준혁이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박준혁 씨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회사 동료한테 어머니 자랑을 했던 거죠. 우리 어머니가 강남에 집도 있고 저축도 많이 해두셨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순진한 자랑이
저를 범죄 조직의 타겟으로 만든 거였어요. 준혁이는 알고 있나요? 아직 연락 안 됐습니다. 미국에 계시니까 시차 때문에 연락이 어렵더군요.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김민수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김수연이 할머니 집에서 가져가려 했던 건 통장과 보험 증서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더 있었는데요? 김민수경이가 작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남편의 금반지 사진이었어요. 이 반지를 조직에서 특별히 찾고 있었대요. 골동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그 반지는 지금 은행 금고에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50주년 해준 유일한 기념품이었죠. 만약 할머니가 조금만 늦게 눈치채셨더라면 김민수경이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됐을지를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순이와 박지은 씨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줬어요. 영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가 믿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신호가 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급한 일이 있어. 꼭 전화해줘. 밤 10시쯤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급하다고 하셔서 걱정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수연 씨의 정체, 조직의 존재, 그리고 준혁이 회사 동료가 정보를 넘긴 일까지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아, 준혁아. 너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함부로 엄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준혁아, 괜찮아. 난 무사해. 걱정하지 마. 엄마,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회사 그만두고 엄마 곁에 있을게요. 아니야, 준혁아. 그럴 필요 없어. 여기는 경찰이 다 해결하고 있어. 하지만 엄마, 준혁아. 엄마 말 들어. 넌 거기서 일 잘하고 있어.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다음 날 화요일, 박지은 씨가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김수연이 검찰 조사에서 더 많은 걸 자백했어요. 무엇을요? 조직에서 할머니를 마지막 타겟으로 정했대요. 할머니 재산을 빼돌린 후 조직을 해체하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타겟이요? 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거예요. 6개월 동안 완벽하게 신뢰를 쌓으려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조직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 뻔했다니요. 그리고 할머니, 이건 더 충격적인데요. 박지은 씨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수연에게 딸이 없대요. 뭐라고요? 김수연이 할머니한테 말했던 고등학생 딸은 거짓말이었어요. 김수연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던 이야기, 딸이 아프다던 거짓말, 모든 게 연기였다는 말인가요?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였대요. 할머니가 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깨달았습니다. 6개월 동안
수연 씨가 보여준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밝은 미소, 친절한 말투, 딸 이야기, 모든 게 계획된 연기였던 거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지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제가 친딸처럼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저를 속일 목적으로 접근한 거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강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셨어요? 김수연 조직이 전부 체포됐대요. 네, 들었어요. 제 어머니 사건도 재조사한대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아요. 강미숙 씨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다른 피해자들은 정의를 찾게 될 거예요. 저녁 무렵 김민수 경위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직원 전원이 기소될 예정이에요. 김수연은 특히 중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법정에 서서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간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연 씨의 밝은 미소, 따뜻한 말투, 정성스러운 요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 속에서 저는 진짜를 발견했어요. 옥순이의 진심 어린 걱정, 박지은 씨의 헌신적인 도움, 강미숙 씨와의 연대, 김민수 경위의 정의감, 그리고 준혁이의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진짜 저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남편의 금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나쁜 사람들을 이겼어. 당신이 남겨준 이 반지. 절대 빼앗기지 않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남은 건 정의를 실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수요일 아침, 저는 김민수 경위한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태영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석 신청을 했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직의 리더가 풀려났다니요. 할머니, 지금 당장 집을 비우세요.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 최태영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요. 그걸 막으려고 할 겁니다. 김민수 경위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짐을 싸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즉시 옥순이한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옥순이가 달려왔어요. 영자야,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응, 지금 가방 싸고 있어. 저는 서둘러 며칠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약통도 챙기고 중요한 서류들도 가방에 넣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었어요. 누구지? 옥순이가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영자야, 택배 기사 같은데? 저도 문구멍으로 봤습니다. 택배 회사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거든요. 택배 받으실 거 있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주문한 거 없어요. 박영자님 맞으시죠? 여기 택배 있는데요. 제 이름을 아는 게 수상했습니다.
누가 보낸 건데요? 여기 발신자 이름이 박준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준혁이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택배를 보냈을까요? 옥순아, 뭔가 이상해. 저는 옥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본인 확인 필요한 택배라서요. 직접 받으셔야 해요. 남자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세게요. 저는 재빨리 김민수 경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위님, 수상한 택배 기사가 와 있어요. 도와주세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남자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문구멍으로 보니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갔나? 옥순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우리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자물쇠를 따는 소리였습니다. 저 사람 문 따고 들어오려고 해. 옥순이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하려고 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하는 사이 자물쇠 따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찰칵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린 겁니다. 옥순아, 방으로 가! 우리는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옷장 뒤에 숨었어요.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2명이었죠. 없는데. 침실 확인해봐.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실 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옷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죠. 나왔네.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옥순이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조용히 따라오시죠. 최 사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싫어요. 나 안 가요.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남자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옥순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옥순이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가 옥순이 입을 막으려 했어요. 이 할망구가! 그때 현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김민수 경위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민수 경위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옥순이도 울고 있었죠. 경찰서로 갔습니다. 남자들을 조사한 결과 최태영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납치해서 증언을 막으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해요. 김민수 경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안전가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판 때까지 경찰 보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 집은요? 지금은 집에 계실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경찰이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옥순이도 함께 왔습니다. 영자야, 무서워? 응, 무서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한 척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영자야, 우리 이겨낼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옷장 문을 열었을 때 느꼈던 공포.
제 팔을 잡으려 할 때의 무력감, 모든 게 생생했어요.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말아야 하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최태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오늘 일은 실수였어요. 부하들이 너무 나갔죠. 당신, 할머니, 협상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법정에서 증언 안 하시면 할머니 가족은 안전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의 아드님, 박준혁 씨. 미국에 계시죠? 우리 사람들이 거기도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준혁이까지 위협하다니요. 감히 내 아들한테 손대면 할머니, 선택하세요. 증언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가족의 안전을 포기하시든지. 당신 같은 사람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해. 할머니 고집이 센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좋아요. 후회하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준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다행히 받았어요. 엄마, 왜요? 지금 거기 한밤중 아니에요? 준혁아, 너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최태영의 협박을 이야기했습니다. 준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아니야. 거기 있어. 경찰한테 보호 요청하고. 하지만 엄마, 준혁아, 엄마 말 들어. 내가 안전해야 엄마도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어. 준혁이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김민수 경위에게 최태영이 협박을 알렸습니다. 김민수 경위가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미국 경찰에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태영은 이번 일로 보석이 취소될 겁니다. 정말요? 네, 증인 협박은 중죄입니다. 다시는 못 나올 거예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해진 건 아니었어요. 다음 날 목요일, 박지은 씨가 안전가옥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응,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 박지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고 싶으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강미숙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로 어머니 이야기를 하던 모습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돌아가신 분들의 가족들이요. 아니요. 포기 안 해요. 내가 포기하면 그분들은 어떡해요? 난 살았잖아요. 증언할 수 있잖아요. 박지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강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다치시면 안 돼요. 미숙아, 나 괜찮아. 걱정 마. 할머니, 제가 대신 증언할게요. 할머니 대신 제가. 아니야. 내가 해야 해. 넌 이미 충분히 했어. 강미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김민수 경위한테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할머니, 최태영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다시 구속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어제 침입했던 남자들도 기소됐습니다. 이제 조금 안전해졌어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사람들과 마주해야 한다니요. 주말 동안
저는 박지은 씨와 함께 증언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았어. 하지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증언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테니까요. 일요일 저녁, 준혁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재판이죠? 응, 엄마, 힘내세요. 저는 엄마를 믿어요. 고마워, 준혁아. 영상통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미안하면서도 힘이 됐어요. 월요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했으니까요. 옥순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 재판이야. 무섭지만 해낼 수 있을 거야.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고 믿어. 혼잣말을 하며 남편의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꺼내온 그 반지를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제 증언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악이 승리할지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최악의 순간을 이겨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싸움뿐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9시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수 경위와 박지은 씨, 옥순이가 저를 호위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증언하러 가시는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강미숙 씨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김수연과 최태영, 그리고 조직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수연 씨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태영은 저를 빤히 쳐다봤죠. 위협하는 눈빛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검사 측 증인 박영자 씨를 신청합니다.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천천히 일어섰어요.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으니 온 법정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김수연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6개월 전 요양보호사로 고용했습니다. 그때 김수연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아주 친절하고 착했습니다. 친딸처럼 잘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들이었습니까? 제 방을 몰래 뒤지고 통장을 맡아달라고 하고, 제가 낮잠 잘 때 서랍을 열어보고, 검사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옥순이가 준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었어요. 이 녹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법정에 수연 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직이요? 할머니가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할게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증인, 김수연이 증인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은행에 확인했을 때 저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통장에서도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져나갔습니까? 1억 5천만 원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최태영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증인, 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아니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조직의 리더라는 걸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경찰과 사회복지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제 아들을 위협했습니다. 어떻게 위협했습니까? 전화로 증언하지 않으면 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태영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있습니다. 전문 증거입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증인이 직접 들은 내용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방청석에서 강미숙 씨가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 김수연과 이 조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연 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도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당신을 친딸처럼 믿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당신이 있어서 위로가 됐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죠. 돈을 빼앗고 저를 죽일 생각까지 했던 거잖아요. 수연 씨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당신이 저한테만 그랬다면 용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분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당신들은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가족이 그리워서 쉽게 믿는다는 걸 알고 그걸 악용한 거예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친구가 경고해줘서 살았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최태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다고 들었어요. 30명이 넘는 노인들을 속이고 12명이나 죽게 만들었다고요. 최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요. 저는 방청석을 바라봤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에요. 살해당한 거예요. 강미숙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의 반대 신문 차례였습니다. 수연 씨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 김수연이 증인을 실제로 해치려 했다는 물적 증거가 있습니까? 수면제를 먹이려 했어요. 그게 증명됩니까? 제가 차를 마시지 않아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실제로 수면제를 먹였잖아요. 변호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혹시 김수연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건 아닙니까? 원한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재산을 빼돌리고 목숨까지 노렸는데 원한이 없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사실만 말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태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우리 의뢰인이 증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협박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화로 했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그 전화가 정말 우리 의뢰인이 한 건지 어떻게 증명합니까? 김민수 경위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 기록이 제시됐습니다. 최태영의 핸드폰 번호였어요. 변호사가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반대 신문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옥순이가 부축해줬어요. 영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자리에 앉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강미숙 씨도 증언대에 섰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일들을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김수연이 타준 차를 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강미숙 씨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박지은 씨도 증언했습니다. 조직의 범죄 패턴과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했어요. 김민수 경위는 수사 과정과 확보한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난 후 검사의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들은 10년간 30명이 넘는 노인을 속였고 그중 12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의 마음을 악용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태영에게 무기징역을, 피고인 김수연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이 있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선고 공판을 열겠습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연 씨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들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니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쉽게 당하지 마세요. 이상하면 꼭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외롭더라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저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제 목소리가 뉴스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법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옥순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옥순아. 네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박지은 씨도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증언으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을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저녁 무렵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영자야, 저녁 먹어야지. 응, 나중에 먹을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법정에서 수연 씨와 눈이 마주쳤을 때의 느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 강미숙 씨의 눈물,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미숙 씨였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어머니 억울함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할머니, 선고까지 일주일 남았는데 꼭 중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죠. 절정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고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는 이긴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요. 나이 78에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일인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사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영자야, 준비됐어? 옥순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갈게. 오전 10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까지요. 법정에 들어서니 피고인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최태영은 여전히 무표정했고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재판장을 바라봤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태영은 10년간 조직을 운영하며 30명이 넘는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고 그중 12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노인들을 상대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노인들의 외로움과 신뢰를 악용했으며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최태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미숙 씨가 울먹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재판장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김수연은 요양보호사라는 신뢰받는 직업을 악용하여 노인들을 속였습니다. 수연 씨가 고개를 들어 재판장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3년간 이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최소 10명의 노인을 속였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김수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수연 씨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조직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15년에서 18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노인 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박영자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이들의 범죄는 계속됐을 것입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는 재판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강미숙 씨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제 됐어요. 이제 어머니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족합니다. 정의가 실현됐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후에 안전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내일부터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준혁이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엄마, 선고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잘 됐어요. 그래, 다 끝났어. 엄마, 제가 다음 주에 한국으로 갈게요. 그리고 준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올게요. 엄마 곁에서 살고 싶어요. 준혁아, 그럴 필요 없어. 넌 거기서. 아니에요. 엄마, 이미 결정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더 늦기 전에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준혁아. 다음 날 수요일, 저는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겠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후에 옥순이가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연 씨 이야기, 재판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동네 이야기들이요. 영자야, 시장에 새로운 떡집이 생겼대. 그래?
우리 떡이 더 맛있을 텐데. 당연하지. 너희 집 인절미가 최고야. 일상적인 대화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지은 씨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오신 거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박지은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범죄 피해자 보상금이에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네, 할머니가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빼앗긴 돈도 일부 회수됐어요. 그럼 이 돈으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은 씨, 이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요? 저처럼 사기당할 뻔한 노인들을 돕는 일이요. 상담도 해주고 법률 지원도 해주고. 박지은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준혁이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저는 울고 말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준혁아, 정말 회사 그만둔 거야? 네, 이미 정리 다 했어요.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준혁이는 제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매일 저를 보러 왔어요.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응,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 넌 일하느라 바빴잖아.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진짜 이유는 엄마가 외롭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예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 일이 없었으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이제 됐어. 네가 여기 있잖아. 이제 매일 올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지은 씨와 함께 은빛지킴이라는 노인 보호 상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센터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노인들이 찾아왔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북돋아줬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강미숙 씨도 센터에서 함께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일로 승화시킨 거죠. 3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준혁이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옥순이와 박진 씨, 강미숙 씨도 초대했어요. 건배.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올해 정말 힘든 한 해였죠? 응, 하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더 강해지셨어요. 박지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지난 3개월간 센터를 찾은 분이 50명이 넘어요. 정말요? 네, 그분들 모두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으셨대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꺼내 다시 집으로 가져온 그 반지를요. 여보, 우리 이겼어.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당신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뒤에서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그냥 아빠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도 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수연 씨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다. 가족, 친구, 그리고 함께 싸워준 사람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7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외로움은 범죄자들의 무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이유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진짜 평화였어요. 나쁜 사람들은 감옥에 갔고 저는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곁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아도 저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7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신기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다른 노인들을 돕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라 좋은 꿈을 꿀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준혁이가 아침 식사를 만들어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레는 센터에 가서 또 다른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입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존자이자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합니다.